바로 뉴턴이 쓴 책이죠. 프린키피아라고 알려진 책이에요. 그 법칙을 집대성한 책인데요. 바로 데카르트의 방법 소설이 쓰여지고 50년 뒤에 나온 책입니다. 데카르트의 책을 당연히 뉴턴 정도의 사람이라면 읽었을 거고요. 세상의 철학을 수학적 방법으로 해라. 아마 그 가슴속 깊이 새기고 있다가 갈릴레오의 이야기를 수학적 방법으로 물리법칙을 기술하는 책을 쓸 때 정확히 데카르트가 하라는 대로 쓴 겁니다. 그래서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죠. 뉴턴은 실제 세 개의 공리를 여기서 제시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이것을 공리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것을 뉴턴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뉴턴의 제1 운동법칙, 뉴턴의 제2 운동법칙, 제3 운동법칙. 이젠 법칙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 법칙이라면, 이것이 정말 공리라면 이 책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다 참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이 물리를 믿는 이유입니다. 물체의 위치를, 미래의 위치를 여러분이 숫자로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책이 수학적 방법으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왜 물리학자들이 수학으로 하는지를 아시게 된 거예요. 어떤 학문 분야가 수학으로 되어 있다는 뜻은 그 학문 분야는 틀리지 않는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드디어 인류가 고대 그리스 이래 우주를 이해하고 싶었는데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성공적인 이론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물리학은 가장 성공적인 철학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왜 좋아하시죠? 그래서 뉴턴의 법칙을 저희가 F는 ma라고 해서 쓰는데요. 이건 사실 제2법칙이에요. 제2공리입니다. 첫 번째 법칙이 뭘까요? 첫 번째 법칙은 등속으로 움직이는 것이 자연스럽다입니다. 따라서 등속이 아니면 어쩔 거냐? 그렇죠? 등속이 아니면에 대한 답이 바로 이 식이에요. 그래서 이 식은 사실 4개의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F = ma죠.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것인데 대단히 단순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주를 하나의 게임이라고 했을 때 이 우주라는 게임에서 움직이는 모든 물체를 기술하는 매뉴얼이에요. 놀랍게도 우주를 기술하는 매뉴얼은 한 권짜리 책이 아닙니다. 한 줄의 시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시이죠. 전 이거를 우주의 시라고 불러요. 이 한 줄이 우주 전체랑 같아요. 이 식을 한번 음미해 볼 텐데요. 이 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A예요. A는 그 액셀러레이션, 그러니까 가속이란 뜻인데요. 가속도. 속도가 변화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왜 가속도가 왔는지를 이제 감을 약간 잡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속도가 변하지 않는 건 그 자체가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다는 뜻은 설명할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무언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면 아유 자연스럽네 하시면 돼요. 이건 너무 자연스러워. 하지만 속도가 일정하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이유가 있어야 되죠. 그 이유가 바로 힘입니다. 속도가 변하면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즉 갈릴레오가 이야기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것은 자연스럽다. 일정하지 않으면 어쩔 거야. 어떻게 되냐면 힘이 있어야 돼. 또는 그걸 힘이라고 부르자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사실 남은 시간 동안은 제가 이 F는 ma를 자꾸 여러 가지 형태로 음미해 보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여기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사람은 바로 갈릴레오일 거예요. 이 법칙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기여를 했고 법칙을 찾았지만 식으로 쓰지 못했거든요. 식으로 쓴 사람은 뉴턴이죠. 수학을 만든 사람은. 갈릴레오가 했다는 유명한 실험이죠. 바로 피사의 사탑에서 두 개의 물체를 떨어뜨렸을 때 두 물체가 이제 동시에 떨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남긴 유명한 이제 실험이라서 여기 피사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정말 난리입니다. 난리. 저 사탑을 뒤에 놓고 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멀리서 이렇게 하면은 다 나오잖아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온갖 그 연출이 일어나는 그런 곳인데요. 이 실험을 한 것은 뭐 기록에 남아 있는데 이걸 해가지고서 뭐 정말 결과를 얻었는지는 확실하진 않아요. 직접 해보시면 동시에 떨어뜨리기가 어렵거든요. 이게. 자, 하나, 둘. 똑같이 안 됐어. 될 때까지.
자, 그런데 이 실험의 핵심이 무엇이냐면은 무거운 공과 가벼운 공이 있는데 이걸 동시에 떨어뜨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무거운 게 먼저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실험을 해보면 동시에 떨어진다는 걸 주장하는 겁니다. 그 실제 갈릴레오가 이 실험을 해서 동시에 떨어지네 하고서 그런 주장을 했던 건 아니에요. 갈릴레오는 언제나 몸을 쓰지 않고 머리로만 많은 걸 해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증을 합니다. 진짜 갈릴레오가 쓴 책을 보면 대단히 재미가 있는데요. 만약에 두 개의 물체가 있는데 한 녀석이 다른 녀석보다 2배 무거워요. 그럼 속도는 2배가 빨라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3배 무거운 건 3배 빠를 거고 4배 무거운 건 4배가 빠를 거기 때문에 차례차례 그렇게 돼야 다 서로서로 빠를 수가 있죠. 무거운 것들이. 자, 그러면 여기 똑같은 무게를 가진 두 물체가 있었어요. 이 둘을 실로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떨어지는 물체의 속도는 2배가 될까요? 2배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실을 탁 끊으면 갑자기 속도가 반으로 탁 주나요? 떨어지다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실제 당시에 갈릴레오의 주장을 듣고 당시 많은 과학자들은 이거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얘기거든요. 무거운 물체가 먼저 떨어진다는 것은.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백분 토론을 합니다. 피렌체의 대공이 학자들 다 모여봐. 그래서 내 앞에서 한번 논쟁을 벌여봐. 그래서 몇 시간 동안 거기서 갈릴레오가 막 얘기해서 결국은 다 이기죠. 이것 봐. 두 개의 물체는 무게가 달라도 똑같이 떨어져. 자,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F는 MA를 쓰면은 여기 나오는 4개의 식이 보이시죠? 이걸로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우선 F는 MA는 저희가 알고 있는 식이죠? F는 mg는 중력입니다. 지구상의 중력은 그 물체의 질량 곱하기 어떤 상수, g로 주어져요. 자, 따라서 지구상에서 떨어지는 물체는 F는 MA에다가 F에다가 저 중력 mg를 넣어주면 돼요. 그런데 등식의 양쪽에 똑같이 m이 있으니까 이럴 때 m은 지울 수가 있거든요. 그럼 최종적으로 남는 건 지구상에서 움직이는 모든 물체의 가속도는 똑같이 숫자 g로 주어진다는 거죠. G가 그래비티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비티 상수죠. 즉, 어떤 분한테는 쉽지 않은 논증일 수도 있겠지만 식을 4개를 쓰는 순간 제가 지금 뭘 증명한 거냐면은 지구상에서 떨어지는 모든 물체는 똑같은 가속도로 떨어져야만 된다는 것을 증명한 겁니다. 갈릴레오가 몇 시간 동안 이야기하고 책을 쓰고 당대의 수많은 과학자들과 100분 토론을 해도 잘 안 됐던 이야기를 4줄의 수식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 F는 MA의 힘이죠. 이것이 수학의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학을 싫어하지만 수학을 배우는 겁니다. 수학은 힘이 세요. 또 뉴턴하면 빠뜨릴 수가 없는 게 이제 사과인데 많은 분들이 사과만 아시는 경우도 꽤 있어요.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중력의 어떤 본질을 깨달았다. 이런 얘기인데 뉴턴의 사과 이야기에서 사실 우리가 간과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그림처럼 사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달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뉴턴의 원래 질문은 이거예요. 사과는 떨어지는데 달은 왜 안 떨어질까? 혹시 이거 답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이거 고등학교 때 배우거든요. 사과는 그 중력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달은 멀리 있어서 중력의 영향을 안 받아가지고. 아, 달과 지구가 갖고 있는 중력이 딱 상쇄되는 지점에 거리에 놔 있기 때문에 서로 붙지도 떨어지도 않고 이렇게 도는 거 아닐까요? 다양한 이론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쉽지 않은데 일단 달이 왜 안 떨어질까? 사실 이 정도의 질문은 이미 옛날 사람들 했어요. 저건 왜 안 떨어지지? 정말 이상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이원론이라고 하는데 우주를 둘로 나눠서 이 문제를 해결해요. 우리가 사는 이 지상의 세계와 저 하늘의 천상의 세계는 다르다는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의 물질들은 4원소로 되어 있지만 천상의 물체는 제5원소인 에테르로 되어 있고, 지상에서는 그 운동의 원인이 있어야 되고 운동이 자연스러운 곳으로 가야 되고 이런 말을 했잖아요. 하지만 천상의 물체는 그런 구애를 받지 않아요. 천상의 물질은 천상이니까
물체 자체도 완벽함이 있어야 돼요. 고대 그리스의 완벽함이란 완벽한 수학적 도형이란 뜻이에요. 달은 완벽한 구형이고 태양도 완벽한 구형이고 이들의 움직임은 완벽한 원을 따라 움직이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운동을 한다는 거죠. 달은 천상의 물체라서 그런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떨어져. 사과는 지상의 물체니까 땅으로 떨어지지. 이거 나쁘지 않잖아요? 그렇죠? 괜찮은 설명이에요, 사실은. 괜찮은 설명이에요. 하지만 지동설로 가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당시로서는 지구가 중심에 있고 그 주위를 수많은 별들이 돌고 있는 천동설을 믿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지동설을 우리가 맞다고 생각한다면은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고 있고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 돼요. 그러면 왜 사과는 태양으로 안 떨어지죠? 오, 이상하죠? 좋아, 그럼 지구도 태양 주위를 돌고 있고 화성도 태양 주위를 돌고 있잖아요. 그럼 화성에서는 물체를 떨어뜨리면 어디로 갈까? 태양으로 떨어지나? 지구로 떨어지나? 화성으로 떨어지나? 화성에서 화성으로 떨어진다고? 사실 당시에 지동설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수많은 이유 중에 과학적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세상의 중심을 바꿨을 때 떨어져야 되는 곳이 어딘지가 확실하지가 않아요. 이 중심의 문제, 물체가 어디로 떨어지는지 문제 때문에 이제 웃지 못할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데요. 1902년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주제는 달나라로 가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좀 보고서 우리 이 중력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오. 보컬이다 엄청. 팀버튼 느낌인데 약간 팀버튼 느낌. 귀여워. 자, 여기 과학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혹시 찾아내셨나요? 우주선이 떨어지는 거? 달에서 그냥 중력에 의해서 뚝 떨어졌잖아. 그렇죠. 영화에서 보시면 포탄을 다시 타죠. 그리고서 뛰어내려요. 이렇게 떨어지니까 지구로 첨벙 떨어지죠. 이게 뭐냐면은 달로 갈 때는 팡 써가지고 갔고요. 돌아올 때는 뛰어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사람들이 이 중심 문제를 쉽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죠. 실제 답은 뭐죠? 답은 달을 벗어나려면 또 거기서도 뭔가 로켓을 띄워야 되죠. 근데 이제 이 지구에만 있는 사람들은 하늘에 있으니까 갈 때는 쏘고 올 때는 뛰어내리고. 그래서 이 중심 문제, 중력 문제가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자, 어쨌든 뉴턴이 살던 시대에 이미 그 달은 왜 안 떨어지는지에 대한 이론이 있었어요. 달에 가기 전까지는 그 이론을 반박하기가 어려울 텐데 뉴턴은 왜 이 문제를 고민을 많이 했었냐면은 바로 이 그림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에 간 것은 아니지만 달을 보고 그림을 그린 거죠.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또 그분이에요. 갈릴레오. 갈릴레오는 망원경을 만들어서 하늘을 관측한 최초의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달을 보자 여기 보신 것처럼 울퉁불퉁한 표면이 보이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에 따르면 하늘에 있는 물체, 천상의 물체인 달은 기하학적 도형, 완벽한 구여야 돼요. 흠집 하나 없는. 하지만 울퉁불퉁한 돌덩어리였던 거죠. 벌써부터 뭔가 머릿속에 균열이 생기는 거죠. 아, 이거 틀렸구만.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분명히 돌덩어리인데 돌덩어리면 떨어져야죠. 땅이 있어야 되는 자연스러운 위치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항상 그렇지만 이 과학에서 중요한 것은 답보다 질문일 때가 많아요. 질문을 잘하면 답은 언젠간 나옵니다. 근데 질문을 잘못하면 100년, 200년 지나도 답이 안 나와요. 질문이 틀렸기 때문이죠. 사실 좋은 질문은 뭐였냐면은 달은 떨어지는데 왜 땅에 닿지 않을까? 아까하고 다르죠? 떨어지는데 땅이 안 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떨어지는데 땅이 안 닿죠? 땅도 같이 내려가면 되죠. 그렇죠. 그렇죠. 떨어지는데 땅도 같이 꺼져.
문제는 그게 어떻게 하면 가능하지? 그렇죠? 자, 이렇게 제가 설명해 볼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오늘 제 지갑이 고생하네요. 제가 이 지갑을 일로 던지면 일단 직선으로 날아가겠지만 중력 때문에 아래로 떨어질 겁니다. 언젠간 떨어지겠죠. 제가 이 지갑을 아주 세게 던지면 아까보다 훨씬 멀리 날아가서 떨어질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어깨가 아주 좋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주 세게 던지면 이게 쭉 날아가서 동해를 지나서 일본에까지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아주 세다면. 그렇죠? 더 세게 던지면 이제 동해를 지나 일본을 지나 뭐 태평양을 건너 지구를 한 바퀴 뺑 돌아서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날아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제가 던진 것과 같은 높이까지 다시 왔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이때 제가 몸을 싹 피하면 다시 날아가겠죠.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경로를 지나서 다시 원위치로 올 거예요. 이 물체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좀 세게 던진 것밖에 없죠. 하지만 땅에 안 닿고 있잖아요. 사실 물체는 직선으로 던졌을 때 등속 직선 운동을 해서 일로 가야 돼요. 하지만 이렇게 꺾인다는 것 자체가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떨어지고 있는데 왜 땅이 안 닿죠? 왜냐하면은 사실은 땅이 꺼지고 있는 거죠. 땅이 꺼지는 게 아니라 지구가 둥근 거예요. 지구가 둥글어서 그만큼 떨어진 만큼 계속 땅에 안 닿는 만큼 간격을 항상 유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거 처음 깨달았을 때 막 전율이 막 와, 이렇게 멋있는 답을. 그렇잖아요. 서양의 위대한 철학자들이 제5원소로 돼 있다고 얘기하고 지상과 천상, 저기는 신들이 사는 세상이라 안 떨어진다고 했는데 뉴턴은 그게 아니라 사과하고 똑같은데 떨어지고 있는 거야. 하지만 땅에 안 닿는 조건이라서 안 떨어지는 거야. 진짜 멋있죠. 그래서 이렇게 천상과 지상을 하나로 통합한 겁니다. 천상의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천상계를 도입할 필요가 없어요.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은 사실 F는 ma와 중력에 따라서 사과와 똑같이 움직이고 있지만 단지 원운동을 할 조건이 됐을 뿐이죠. 이렇게 신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F는 ma는 정말 많은 일을 한꺼번에 했어요. 현재는 밀림을 떠나왔습니다. 그렇죠? 좀 더 정신 차려보니까 저희는 이런 도시 안에 있습니다. 이런 문명의 스튜디오 안에 있습니다. 너무너무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저같이 이제 밀림에 살다 온 사람은 그 전환이 굉장히 불연속적이고 때로는 심지어 이질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어떤 공간인가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은 저렇게 단일종으로 돼 있는, 우리는 저런 걸 보면서 단일종이라는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여기가 사는 세상이지 뭐. 제 눈에는 항상 단일종으로 보여요. 어떻게 이렇게 생물 다양성이 빈약한 세상인가? 이 단일종이 사는 이 도시라는 곳은 주체로서 인간은 있어요. 그렇지만 주체로서의 자연은 없습니다. 여기서의 모든 자연은 객체로서의 자연이에요. 어떤 대상화된 자연인 것이죠. 우리가 먹거나 활용하거나 아니면 그냥 주변부로 그냥 밀어제친 그런 자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그래도 좀 허한 동식물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로수 같이. 허락은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로수가 사는 모습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가로수한테 손톱 잘라달라 그랬지. 언제 어깨 잘라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 정비라고 하는 어떤 민영하에 저 정도가 정비면은 그냥 맨날 정비하는 사람은 전쟁이겠네요, 항상. 이 경우는 좀 극단적인 경우입니다만 사실은 가로수를 그냥 놔두는 경우 또는 그냥 원래 형태대로 자라게 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우리가 허하고 있는 생물한테도 우리는 이런 식의 자세를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이 간판은 사실 많은 걸 얘기를 해줍니다. 조류 기피제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집 비둘기는 나쁜 놈이기 때문에 야생생물 보호 법률에 의해서 이런 걸 설치한다. 야생생물이 바로 비둘기거든요. 근데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둘기를 퇴치하는 약을 쓴다는 겁니다, 여기서. 근데 이 비둘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둘기는요, 우리가 이 도심에서 거의 유일하게 우리랑 적응해서 사는 동물이에요. 나머지는 아까 쥐와 바퀴벌레는 지가 혼자서 살고 있는 레지스탕스 같은 애들이고, 그래도 우리가 허하면서 같이 살고 있는 비둘기가 거의 유일한 야생동물인데 우리가 걔네를 그렇게 증오합니다. 비둘기를 보고 나는 보통 비명을 지른다 하시는 분. 비명 지르시나요, 혹시? 제가 알기로 한 15년 전만 해도 아무도 비둘기 보고 비명 지르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우리가 얼마나 자연으로부터 멀리 왔는지에 대한 지표로 생각됩니다, 저는. 물론 징그러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징그러워졌냐가 중요한 질문이 됐겠죠.
근데 그게- 비둘기가 날개짓 할 때 굉장히 나쁜 것들이 떨어진다는 거를 한번 세균이 엄청나게 예, 뭐 떨어져. 우리가 오바이트 할 때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떨어지죠. 또 그러네, 우리가 훨씬 그러네요. 더 많은 걸 우리가 네. 대기가스 누를 때 우리가 뭐 할 때 그러네요. 우리처럼 나쁜 거를 뿜어내는 동물들은 없습니다. 비둘기가 하는 것도요. 그것도 사실 좀 과장돼 있어요.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지 않아요. 물론 비둘기가 더러운 이유도 도시가 더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비둘기만 가지고 욕할 일이 절대 아닌데 왜 걔네만 가지고 징그러워? 만약 저는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다 비명 지르면 괜찮아요. 근데 왜 비둘기를 향해서만 지르느냐가 제 주장이 되겠습니다. 저는 사실 강의 들으면서 조금 부끄러웠어요. 비둘기도 살짝 저도 소리까지는 아니지만 다들 그러시지 않아요? 약간 피해 다니고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혼내실까 봐 손 못 들었어요. 네. 언제부터 그렇게 자연과 생물들을 사랑으로 안을 수 있었는지 이 중에선 그래도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같은 환경에 안 자라신 분들은 옛날에 생물 안 좋아하신 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생물을 안 좋아하는 이유는 같이 안 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공간은요 너무너무 차가워요. 제가 살았던 무슨 아파트나 이런 데서는 옛날엔 그냥 바로 옆에서 곤충 채집해도 한 몇 종이나 다 잡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계기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는 건데 계기가 필요한 세상이 됐다는 거 그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그 과정이. 도심의 공원을 그래도 생물들이 살 수 있는 자연을 약간 허한 공간인데 우리의 공원은 땅이 숨을 못 쉬게 하는 여전히 그대로의 공원입니다. 포장을 다 해야 돼요. 거기에 풀밭이나 이런 걸 한다기보단 그래서 물어보면 어르신들 걸어야 되기 때문에 저기가 사실은 도시 생물의 서식지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게다가 공원이라고 한 곳은 어떤 소리가 나냐면 아름다운 새 지저귐 소리는 적고 대신 지지직 소리가 납니다. 그 지지직 소리는 무슨 소리죠? 모기장. 목이 그렇죠. 주는 소리. 모기라기보단 그냥 곤충을 퇴치하는 예. 거죠. 저걸 설치하고 나서 모기에 안 물렸다. 계십니까? 없어요. 저거를 설치하고 모기에 안 물렸으면 정말 좋은 세상 됐겠죠. 모기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조건 때문에 정말 잘 사는 동물이지 저런 걸로 죽지 않습니다. 저런 걸로 죽는 건 오히려 하루살이 같이. 오히려 다른 동물의 먹이가 되는 동물이 많이 죽어요. 모기도 조금 죽겠지만 나방도 죽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공원을 걸으면서 생물이 죽는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걷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공원의 경험이에요. 공원을 걸으면서 생물 다양성을 느끼는 게 아니라 한 마리 지지직, 두 마리 지지직. 살상의 소리가 계속 나는 공원이 우리의 공원입니다. 게다가 소위 말하는 외래종이라는 것들은 다 우리가 데리고 온 종들이에요. 이 황소개구리, 누트리아, 붉은기 거북. 게다가 멧돼지가 이제 요즘에 좀 가끔 나타나기도 하는데 멧돼지가 이렇게 많아진 가장 큰 이유는 뭐죠? 우리가 호랑이나 그 표범을 다 없앴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최상위 포식자를 다 없앴기 때문에 멧돼지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건데 다 우리 책임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예 생태계 무법자라고 부릅니다. 아예 그런 식으로 다큐가 나갑니다. 뉴스가. 어쩌다가 멧돼지가 이제 갑자기 식당으로 돌아와서 난리치면 이제 그건 엄청난 일이라서 다 쏴 죽여야 되고 갑자기 트럭이 돌진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음식점으로. 그런다고 해서 누가 트럭 없애자고 안 하잖아요. 네. 좀 다릅니다. 그 기준이. 생태계적 무법자는 우리라고도 할 수 있는 그들은 적어도 아닌데 그들을 그렇게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을 이렇게 이용하는 것은 뭐 그렇다 칩시다. 원래 여기는 우리가 주인이니까. 근데 문제는 이거보다 멀리 생각하는 것까지 봐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라고 하는 이 한 종의 삶이 지구의 생물 다양성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때로는 죽음이라는 걸 초래하기도 합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드릴게요. 이 라면에 있는 것인데 여기에 파뮤라는 것이 있습니다. 파뮤라는 걸 여러분 들어보신 분이죠? 네. 야자 팜. 네, 야자수. 근데 파뮤의 파괴적인 뉴스를 접하신 분 있습니까? 네. 그래도 다행히 요리 연구가시니까 확실히 남다르시네요. 그 분에서는 파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이 어디에 쓰이고 있냐면 라면, 과자, 시리얼, 화장품, 아이스크림 그 외 다수 너무너무 많이 쓰이고 있어서 거의 피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요즘에 뭐 중국산을 피하기 어렵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하지만 파뮤도 비슷합니다. 근데 이거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주요 파뮤 생산국은 대부분 열대에 걸쳐 있습니다. 남미, 중미, 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다 열대에 우림에 있고 야, 그렇네. 이곳은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인도네시아가 저 초록색입니다. 인도네시아를 100으로 봤을 때 나머지를 보는 거예요. 그만큼 인도네시아에서 파뮤 생산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근데 파뮤 농장이 만들어지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얼핏 보기에는 좀 이국적인 느낌이 들죠? 여기 야자수 같은 게 막 있고. 근데 끝없이 펼쳐져 있잖아요. 저 끝까지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다음 주세요. 우리가 생각한 그 보기에 좀 이국적이었던 땅은 사실 요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고 일단 이렇게 많았던 빽빽한 숲을 저렇게 만듭니다. 저렇게 다 개간을 해버립니다. 다 불태워버릴 때도 많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냥 놀고 있는 땅을 쓰지 않아요.
사유지 같은 게 막 얽혀 있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걸 하기가. 그래서 지자체랑 협력을 해갖고 땅을 그냥 원래 있는 원시림을 다 베버립니다. 다 베면 그 나무를 목재를 또 팔아서 비용을 충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파미 농장을 많이 조성을 하고 그거의 주요 수입국 중에 하나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파미 농장을 짓기 위해서 지금 한번 태워버린 사진입니다. 그런데 뭐 하나 보이시죠? 저 오른쪽 꼭대기에 있던 거? 아 저기구나. 어머. 어. 애기도 같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것은 그 불태운 다음에 바로 찍은 사진인데 지금 오랑우탄이 갈 데가 없어서 저기 앉아 있어요. 그럼 뭐 새끼도 있는데 왜 가만히 있을까? 정말 어쩔 줄 모르기 때문에 정말 어쩌야 할지 몰라서 그냥 저렇게 무왕자원하다가 갑자기 민가에 들어갔다 뭐 누가 죽이고 해서 보통 죽습니다. 그래서 오랑우탄이 한 해에 한 5,000마리 이상 죽고 있습니다, 현재. 아유, 딱해라. 근데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지, 우리도. 우리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별 수 있냐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먹고 사는 건 좋은데 정도 있게 먹고 살아야죠. 휴머니즘이란 말, 결국에 인간 중심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린 보통 되게 멋있는 단어로 쓰잖아요, 휴머니즘.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휴머니즘은 인간 동물을 세상에서 가장 유일한 가치를 담지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 인간 외에는 그렇게까지 가치 있지 않다라고 보는 견해가 어떻게 보면 휴머니즘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너무 아름답게 해석을 하고 있고 그래서 휴머니즘에 입각한 사람을 더욱더 살리기 위한 행위는 무조건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이 고릴라 하람베라는 고릴라가 시스네트 동물에서 총살을 당한 게 있었는데 이 경우에서도 누구나 하는 말이 당신이 애였다면 어떻겠느냐.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인간이란 동물이랑 저렇게 만나는 순간 예외 없이 바로 그냥 쏴줘야 된다는 거. 이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해보려는 것은 거의 그 논의되지 않고 일단 인간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다른 애를 무조건 죽여야 되는 게 그냥 거의 생각 없이 나와야 되는 게 사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휴머니즘이라면 저는 별로 그렇게 휴머니즘에 동참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인간 중심주의가 만약 휴머니즘이라면 모든 생명체 중심주의 또는 탈 중심주의, 어떤 한 생물의 중심을 하지 않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바로 생물 다양성이라는 그 개념의 핵심입니다. 그 정의를 잠깐 하면 우리가 보통 생물 다양성 하면 종이 많은 것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종도 많아야 되지만 유전자도 다양해야 되고 종이 모여있는 개체군도 다양해야 되고 생태계 자체도 다양해야 돼요. 다양성 자체가 다양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안에 100종이 있다고 해서 꼭 그게 충분히 다양한 게 아니에요. 유전자도 다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모든 위상과 위상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각종 과정의 다양성을 다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으려고 딱 반찬을 시키면 진짜 먹을 거 너무 많다. 먹을 거 너무 많다는 말이 진짜 양적으로 많다는 말이 아니에요. 반찬 하나를 이만큼 쌓아줬을 때 먹을 거 많다고 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먹을 거 많다는 뜻은 다양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가는 모든 여행은 다양성을 완전히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양성이 없이는 여행은 불가능해요. 만약 모든 곳이 똑같았다면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원래 여행이라는 것은 모든 곳이 다르고 모든 문화가 다르기 때문이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짝을 만날 수 있는 그 유일한 전제는 다양성 때문입니다. 내가 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헤어졌어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뭐죠? 다양한 존재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내가 헤어진 그런 종류의 인간만 여기 쫙 깔렸다면 난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만납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그림에 나오는 이 커플선은 그냥 상징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 진짜로 나올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수마트라 커플선인데 수마트라 커플선은 세상에 100마리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다음 숲속에 사는 아주 소심한 애예요. 우리가 코뿔소는 굉장히 좀 성격도 막 무소 같을 것 같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살금살금 다니고 그래서 100마리밖에 안 남아있는데 그걸 모릅니다, 지네는. 숲을 돌아다니면서 왜 이렇게 애인이 안 나와?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모아놨어요. 모아놔서 자, 철수, 영희, 니네 괜찮아? 어때? 했는데 글쎄 잘 모르겠어. 얘는 100마리밖에 없다니까. 그 안에서 골라야죠. 수마트라 코뿔소는 지금 고를 여지도 없어요. 너무너무 없어서. 사실은 그 다양성, 그 중에서도 유전적 다양성이 없어지고 있어서 사실 지네끼리 맺어져도 이상한 기형아가 나올 수가 있고 언제 멸종할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그 가능성과 희망,
그런 모든 것들은 설사 솔로건 뭐건 간에 이 다양성을 담지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하다는 것은 따지고 보면 다르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달라야지만 결국 그 결과가 다양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르다 보면 생기는 것은 일종의 고유함입니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막 뻗쳐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다름이 너무 심해져서 정말 고유한 존재가 각자 됩니다. 그리고 그 고유한 존재 때문에 결국 특별함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 사랑하는 사람들 또는 사랑하는 대상이 있을 경우에 그것이 사랑스럽고 그 대체 불가능한 이유는 그 독특한 특별한 조합 때문이에요. 절대로 대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소중함이 생기는 겁니다. 다양성 없이는 고유함과 특별함이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생물 다양성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고 제 한 몸이 지금 여기선 생물 다양성을 대변하고 있지만 사실 그 광대하고 장엄한 생물 다양성이 저 하나로서 대변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다양성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분께서 이제 앞으로는 생물 다양성과 그 가치와 소중함을 지켜내시고 또 그것을 여러분과 많은 사람들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사나 박사님의 강연을 듣고 나니까 이 스튜디오 밖을 나가면 왠지 밀림이 쫙 펼쳐질 것 같아요. 그리고 긴팔 원숭이들이 막 날아다닐 것 같아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오랜 시간 그 긴팔 원숭이를 연구하셨으니까 어느 정도 좀 대화가 가능하지 않으신가요? 대화요. 그 긴팔 원숭이를 연구하셨으니까 어느 정도 좀 대화가 가능하지 않으신가요? 대화요. 그쪽에서 일단 말이 없고요. 제가 아까처럼 이제 노랫소리를 흉내를 내면 네. 정말 비웃듯이 이렇게 좀 약간 기분 나쁘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그 다음에 대화 시도는 잘 안 하지만 대신에 이런 건 있습니다. 이제 그쪽이 저한테 메시지를 주는 것 같진 않은데 자기가 이제 움직일 때 마치 저를 보고서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 간다? 약간 이런 것처럼 보여요. 약간 그런 식의 좀 이렇게 바디 랭귀지? 근데 그 이상의 어떤 다른 소통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역으로 김 박사님처럼 오오오 막 이러고 그러면 야 저거 봐라 우리 말을 흉내내네. 굉장히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좀 다가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제 생각엔 쟤는 뭐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그냥 짓거리는 놈으로 생각을 하는지 그 다음부터는 별 반응 안 할 때도 있지만 신기해 여기는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이런 건 있습니다. 실험적으로 자기 영역인데 다른 원숭이의 그 소리를 들려줘서 그럼 갑자기 얘가 놀랄 거 아닙니까? 아니 왜 우리 집에 딴 애가 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걸 들려줄 때는 있어요. 근데 그 연구자가 가서 막 오오오 뭐 이런 거는 했다간 그건 정말 제대로 된 연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의 반응을 제가 어떤 이상한 짓을 해서 이끌어내는 건 연구랑 맞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건 제가 이 소리도요 집에 가서 혼자 그냥 연습한 거지 숲에 가서 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연습을 하셨어요. 연습했죠. 죄송합니다만 한 번 더 들려주시면 안 됩니까? 듣고 싶으세요? 예, 아, 너무 신기했습니다. 네, 한번 하겠습니다. 네. 와. 왜 시키셔가지고 그거를. 얼굴도 원숭이처럼 변하셔요. 네, 직접 그 유튜브나 들어보셨으면 좀 다르구나 하실 거예요. 사실 박사님의 이 강연을 여기 앉아서 편하게 들으니까 재밌지. 막상 밀림에 가시려면은 가시겠어요? 안 가죠. 그죠? 제가 가본 가장 기억에 남는 나라는 페루였어요. 동생이 예전에 있어서 한번 가봤었는데 페루는 정글이랑 사막이랑 산악지대 이런 게 다 같이 있는 나라예요. 거의 모든 생태계가 다 있고 같이 아마존에 한번 들어갔었습니다. 동생이랑. 그래서 그런 카누 같은 걸 타고 가면서 그 피라나 물고기 있는데 갑자기 막 첨벙 들어가기도 하고 막 그런 경험이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어떤 섬에 갔더니 누가 아나콘다 뱀을 한번 만져보라고 그래서 뱀을 한번 딱 봤더니 여기 아나콘다 머리 뒤에 진드기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드기를 딱 떼줬더니 아나콘다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네. 떼니까 이렇게 아파하더라고요. 그래서 뱀이 아파하는 게 얼마나 예뻐 보이는지 아세요? 여러분 뱀은 그냥 냉혈한 동물 같고 잡아먹긴 하고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따끔함이 아파서 지도 이렇게 움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도네시아에 있으면서 자기 다리 걸러져 넘어진 모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네? 모기가 네. 착지하다가 착지를 잘못 계산해갖고 아이고. 어이쿠 하다가 넘어진 모기를 봤다고. 별걸 다 보셨네요. 파리도 이렇게 잘못해서 넘어진 파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물들이 실수할 때 동물이 약간 좀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 소위 말하는 좀 이쁜 동물이 아닌데도 그때 정말 다 얘네도 다 생명이구나 이런 생각이 생각 아니실까요? 그게? 아니요, 그건 확실히 봤어요 제가. 그래요? 나 자빠졌다고 제가 얘기해요? 얘기 안 하죠. 근데 바로 그게 과학 전체라는 게 그런 관찰에 의존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요 옥상에서 이렇게 바라봤어요. 바라봤더니 저 그 앞 동네에 해가 커다랗게 이렇게 지는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제 머릿속으로 간단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저 동네 뒤에 가면 해가 있겠다. 저걸 좀 한번 만져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 길로 이렇게 길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게 7살 때인데 다르게 말하면 가출이죠. 근데 갈 때 제가 혼자 갔어야 되는데 어린 동생을 또 데리고 손을 잡고 이렇게 열심히. 제가 그래서 하도 오래전이라 기억은 안 나는데 결국엔 해는 못 찾았어요. 못 찾고 동생이 자꾸만 이제 보채니까 이게 한 것 같아 하고 이렇게 만진 게 기억이 나는데 그게 리어카 박혔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우리 뇌 속에 뭔가 갖고 싶은 욕망이 있죠. 그래서 저도 요즘 TV를 잘 안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TV 홈쇼핑을 보다 보면 정말 갖고 싶은 아이템이 나와요. 저런 걸 주문하면 안 되겠지 생각을 하는데 프레젠테이션을 너무 잘하시고 그 시계가 자꾸만 가고 있고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전화를 걸어서 주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주로 사게 되는 아이템이 립스틱이라든지 립스틱이요? 네, 제 아내가 사용하는 그런 아이템을 이렇게 구입을 하고 저희 아내는 반품을 하고 저희 아내는 반품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뇌에 있는 지름신 회로 왜 이렇게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탐욕을 갖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의 일부는 제가 세계 경제 포럼에서도 발표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와. 예, 이 그림이 뭐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아담과 이브의 유명한 이야기죠. 저 선악과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절대로 그걸 먹으면 안 된다고 죽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브의 마음속에 보기도 좋고 만지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끌어오른 거죠. 그래서 결국에 선악과를 잡아서 맛도 보고 남편한테도 주고 그래서 같이 망하는 그런 슬픈 이야기인데 결국에 선악과 아이템으로 인해서 생성된 거죠. 만일에 저거를 갖고 싶은 욕망이 애당초부터 없었다면 이런 일은 안 일어났겠죠. 그래서 우리 신경회로에 뭔지도 모르는 그런 새로운 물건을 갖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저게 아이언맨인데요. 아이언맨 보면은 제가 지금 집에 있는 건데 눈에 불이 나고 가슴에도 불이 나오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비싼 저 아이언맨을 다 들고 들어오게 되면 아들이 숙제를 하기 시작을 해요. 저 아이템을 갖기 위해서. 그런데 저런 아이템을 보고 갖고 싶은 욕망이 많은 그런 동물들에서 나타납니다. 어린 동물들한테 이렇게 공이나 장난감을 던져주면 막 갖고 놀아요. 그런 아이템은 먹을 수도 없는 거고 전혀 유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강력한 소유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아이템을 갖고자 하는 욕망을 활용한 게임이 나왔죠. 포켓몬고라는 게임이죠. 그래서 저도 미국에 학회에 가니까 학회장에도 얘네들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몇 마리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추얼 아이템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거를 소유하고 싶어 하고 그런 욕구를 활용해서 게임을 만든 거죠. 굉장히 신경과학적인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분 이번 유명한 비디오니까 이런 거 보셨을 텐데 이렇게 가상회로 있는 아이템을 습득을 하면서 점수를 따는 거죠. 네, 생각보다 굉장히 잘하죠. 이게 그 고정 행동 패턴입니다. 그래서 저런 시각 자극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잡아먹게 되는 거예요. 버추얼 아이템이 없어지고 리얼 아이템이 나타나니까 얘가 또 반응을 하게 되고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이 전 시간에 봤을 때 이게 패턴 뭐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패턴 분리. 아이템을 좋아하는 욕구가 있어서 이게 패턴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잡아먹는 그런 에너지 소모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차원 아이템 이런 것을 좋아하는 그런 회로가 사람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서양화, 특히 그 초상화의 발달 과정을 보면요. 왼쪽에 있는 것부터 오래된 초상화입니다. 제일 끝으로 가면 입체적인 느낌이 점점 더 살아나죠. 그죠? 아마도 초상화를 주문하는 사람들이 이런 그림들을 3차원 입체감이 나는 그림들을 점점 더 좋아하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가설 중에 하나는 아마도 우리 뇌 신경 회로에 이런 3차원성을 좋아하는 그런 회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것들이 이제 3차원화가 되는 거죠. 3차원 영화도 나오고 3D 영화가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현대 미술의 거장이죠. 앤디 워홀 같은 현대 미술의 거장은 뭐라고 얘기했죠? 모든 사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이 액자에만 넣으면 예술 작품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옛날에는 열심히 그림 그리고 예술 작품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는 변기를 엎어놓은 것도 작품이 될 수가 있고 캔 뚜껑도 그 자체로 작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신경과학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뇌에는 어떤 3차원 물체든지 거기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걸 갖고 싶은 욕망을 만들어내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그림이라도 2차원 그림인데요. 이걸 갖다가 이렇게 뒤집으면 3차원 그림을 봤을 때 뭔가 우리가 새로운 느낌을 갖게 되죠. 그거는 뭐냐면 우리 뇌에 뭔가 3차원 자극을 볼 때마다 갖고 싶은 감정 그런 것들을 갖게 되는 그런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를 포함한 사람을 포함한 동물들이 이런 3차원 아이템에 관심을 갖게 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아마도 이런 걸 것 같아요. 많은 먹을 것들이 3차원이에요. 여러분 2차원 라면 드셔본 적 있어요? 라면 다 3차원이죠, 그죠? 네. 사과도 그렇고 모든 먹을 것들이 3차원입니다. 그리고 3차원 물체들을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만져보다 보면 그 중에 먹을 것들을 발견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네, 그래서 먹이 활동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동물들이 3차원 물체 중에서 먹을 수 있는 물체를 봤을 때 특히 많이 이렇게 가져오려고 그러죠. 이걸 두 글자를 뭐라 그래요? 욕심. 근데 보면은 이게 자기가 먹을 만큼만 가져오는 거가 아니라 먹을 거보다 더 많이 가져오게 되죠. 근데 이게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동물에서 나타나는데 욕심이라고 나쁘게만 볼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연계에는 먹을 게 항상 흔하지 않아요. 근데 있을 때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지방으로 축적해내야 되고. 그래서 아까 비만 문제도 이렇게 생기시고 하는 건데 뱃살. 우리가 이 욕심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런 아이템을 굉장히 많이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강한 그런 느낌이 사실 우리 생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먹을 게 많은데 먹을 것만 먹고 배부르면 가만 놔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먹을 게 이제 사라졌을 때 굶어 죽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아이템에 대한 욕심이 생존에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이게 쥐의 위입니다. 그래서 이쪽 쥐는 지금 배고픈 쥐고요. 저쪽 쥐는 배부른 쥐예요. 근데 이쪽 쥐는 이미 배가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동글동글한 요 아이템을 계속 모으고 있죠. 그래서 이게 식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욕심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이렇게 동물들은 배가 불러도 될 수 있으면 많이 배에 채우고 또 나머지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저장해놓고 쌓아놓는 이제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 이런 아이템 선호도는 어디서 오느냐? 이게 남녀 간의 문제로 또 이게 비화가 되는데요. 암컷들이 좋아해요. 예를 들면 저 뉴기니에 있는 이 새 같은 경우에는 바오버드라는 새인데요. 쓰레기를 모으는 걸 좋아해요. 쓰레기를요? 네, 쓰레기, 아이템. 무슨 아이템이든지 관계없이 이렇게 둥지 주위에다가 아이템을 모아놓으면 암컷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 암컷이 이런 쓰레기가 많은 환경을 좋아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물건을 물어오는 바우어버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플라스틱은 전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걸 뿌려놔도 이게 다 모은 거예요. 이 수컷새가 애들이. 예, 그리고 이제 돈을 먹을 수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돈을 모아다 주면 또 암컷이 좋아하고. 아는 거 아니야? 그래서 5만 가지 사람이 만든 쓰레기도 모아놓으면 또 암컷이 좋아해서 이렇게 하는 그랬던 거죠. 그래서 암컷이 좋아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아이템을 모으게 될 거고 그게 또 번식에 성공을 해서 계속 그 유전자가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수컷들 같은 경우에는 3차원 아이템을 이렇게 몸에 지니고 암컷을 유혹하는 그런 공작새와 같은 수컷들이 있죠. 이게 생존에는 거의 도움이 안 돼요. 실제로 수컷 공작새가 이게 날개 피다가 많이 잡아먹힌다 그래요. 눈에 잘 띄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아먹히는 것보다는 여성한테 선택을 받아서 유전자를 전달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겠죠. 그래서 우리가 저런 화려한 공작새를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네, 다음. 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새는 머리에 이렇게 보면은 3차원 물체를 달고 이제 춤을 추죠. 우와! 그래서 온몸이 아이템이에요. 이야! 그러니까 많은 수컷들이 이렇게 춤을 추는 행동을 보이는데요. 이거는 자기 몸의 3차원성을 활용을 해서 암컷을 조명이 나오는 유혹하는. 거예요? 너무 귀엽다. 물 머리에 들고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암컷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얼마나 춤을 잘 추는지. 예, 그래서 이 버드 오브 파라다이스라는 그런 새인데요. 이 새가 춤을 추게 되면 춤을 잘 추는 그런 새들이 암컷에서 선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새인데요. 저 위에 달린 흰 깃털은 과학자들이 이게 본드로 붙여준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것 중에 하나는 암컷이 저거 없는 새보다 저거 다른 수컷을 좋아해요. 그래요? 저는 참 불만인 게 저거는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그야말로 외계에서는 수컷이잖아요. 근데 저는 수컷을 좋아해요. 이런 반신반의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말 여성분들 나는 안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예를 보여드릴게요. 예. 장동건 씨인데 이 머리에 아이템을 잘 비교를 해보시면 이거 너무했다. 그 외모는 떨어지지 않는데 머리 앞에 아이템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여러분 선호도가 팍 갈리시죠, 그죠? 굉장히 고소영 씨가 중요한 깜짝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렇게 소유욕을 갖게 되는가? 또 한 가지는 경험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해외에 일을 하러 가셨어요. 제 기억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모래바람 부는데 열심히 일을 하시고 저도 아버지를 보고 싶은 마음에 아빠가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데 아빠가 돌아오진 않으셨지만 저 시계가 저한테 선물로 주어진 거죠. 그래도 그 당시에 저 전자시계는 정말 대박 아이템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시계를 차고 있었을 때 제가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이 시계는 멀리 있는 우리 아버지가 그럼 다른 친구들은 부럽게 보고 이렇게 차고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아버님도 돌아오시고 여전히 저 시계는 저의 자랑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아버님이 제 시계를 잠깐 풀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풀러드렸더니 저희 아버님이 그 시계를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좀 가난한 친구분이셨거나 아니면 가난한 분한테 드린 거예요. 비용으로 사용하시라고. 그러는 바람에 제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시계가 없어졌잖아요. 슬퍼요. 완전 트라우마죠. 그다음부터 제가 시계를 한 번도 찬 적이 없어요. 아 진짜. 그 아이템에 시계라는 게 만약에 그냥 찾다가 뭐 잊어버렸으면은 몰랐을 텐데 그 시계에 담긴 많은 의미들이 있잖아요. 제가 패턴을 완성을 해서 그동안 아버지 없어도 내가 씩씩하게 지킬 수 있는 이유는 저는 아버님이 많은 좋은 선물을 사다 주실 거라는 기대감에 있었고 그게 내 선물이고 보상인데 그게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아이템이 원래는 의미가 없었는데 우리 경험적으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카푸친 몽키로 표현한 건데요. 이렇게 돌을 주면은 음식을 줍니다. 근데 처음에 오이를 줬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뭐 사료보다 맛있죠. 근데 옆에 친구한테는 돌을 주면은 더 맛있는 포도를 줍니다. 그러면 이 돌의 가치는 이미 달라진 거예요. 이 원숭이가 아 그렇구나. 이 돌의 가치는 오이가 아니라 포도였어. 근데 또 오이를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열받았어, 지금. 화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없었던 그런 가치가 생성됨으로써 이 뇌에서 그 오브젝트에 대한 이 3차원 아이템이 이제 고민하는 겁니다. 이번엔 되겠지 하고 믿어봤죠. 근데 또 오히려 줘서 이제는 망연자실하고 드디어 이제 분노를 폭발하게 되는. 그리고 얘는 또 계속 포도를 주고. 그래서 이렇게 3차원 물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 사회에서는 경제 활동을 통해서 또한 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아이템의 가치가 바뀌게 됩니다. 제가 이거를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에이, 3차원 가설은 잘못된 것 같아. 왜 그래요? 그랬더니 돈은 2차원인데 사람들 좋아하잖아? 돈을 뿌리면 다 가지려고 하잖아?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어요. 그 돈을 가지고 3차원 물건을 살 수 있잖아. 냉장고도 사고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의미의 전환이죠. 그래서 우리 뇌에 정말 이런 물건들을 소유하고자 하는 신경회로가 있다는 또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인데요. 이분들은 다른 분들하고 달리 수집증이라는 그런 환자분들이에요. 뭐냐면 물건을 이렇게 모으긴 하는데 버리질 못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계속 물건을 집안에 모으고 하다가 결국에는 건강이라든지 생존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이렇게 처하게 돼서 나중에는 구조를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뇌의 신경회로의 어느 부분이 좀 잘못됐겠죠. 그리고 그 부분이 아마도 물건에 대한 소유욕을 굉장히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겠죠. 그래서 신경과학적인 입장에서는 누구나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증상을 보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 오피스입니다. 제가 아이템에 대한 이렇게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뭘 쌓아놓으면 버리고 싶지가 않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아내도 그래서 집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는 이제 그 오피스에서 일을 안 하고 밖에 나와서 일을 하죠. 우리 머릿속에 아이템을 갖다가 버리지 않고 이렇게 이제 모아두려는 그런 본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설치류를 연구를 하는데요.
이 쥐들도 이렇게 3차원 물체, 그다음에 2차원 물체를 여러 가지 색깔로 줘보면 2차원 물체에 대해서는 쥐가 별로 반응을 잘 안 해요. 3차원 물체를 굉장히 좋아하고 가져와서 이렇게 갖고 놉니다. 그런 것들을 증명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비교해 볼 수가 있죠, 뇌를. 한 쥐는 3차원 장난감을 마구 갖고 놀게 하고 한 쥐는 갖고 놀지 않게 하고 어느 뇌 부위가 활성화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 이미징 기술이 발전해서 이렇게 신경회로를 이렇게 투명하게 다 볼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두 뇌를 잘 비교를 해보면 어느 부위가 차이가 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부위를 또 자극해서 우리가 소유욕을 또 조절할 수도 있겠죠. 각자 강한 욕구의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누구는 성욕, 누구는 식욕. 근데 이런 차이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이 그 사람이 원래 선천적으로 타고난 뇌의 유전자의 영향이 더 클까요? 아니면 후천적으로 뇌에 학습되거나 경험된 것의 영향이 더 클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그거 되게 중요한 질문이고요. 그럼 본성 자체는 당연히 그 유전적인 요소가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유전이 되는 거고. 근데 여러분 유전적인 거냐 환경적인 거냐 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 우리의 유전자가 환경에 반응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전자는 그냥 유전자 자체로 무슨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얘가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어떤 기능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들이 다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이냐 환경이냐 하는 것들이 분리돼서 설명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유전자 환경이 같이 가게 되는 거죠. 아까 말한 뭐 소유욕이나 탐욕이나 그런 성욕이나 이런 걸 봐도 변하잖아요, 그 정도가. 그죠? 한 사람이 유전자가 변하진 않았을 텐데 유전자의 발현이 변하는 거죠. 성숙하면서 나이가 변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유전자는 환경적인 요소하고 같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은데요. 그 스트레스가 쌓인다라는 개념하고 그 스트레스를 이제 풀어준다라는 것이 이제 뇌에서 어떤 작용으로 되는 건지. 스트레스도 역시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되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 그 이유가 스트레스가 그 만병의 원인이거든요. 예. 한스 셀레라는 박사님이 원인이 다른 여러 환자들이 이분은 암 환자고 이분은 정신이나 뭐 여러 가지 환자들을 비교해 보니까 공통적인 증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공통적으로. 그래서 그 이름이 후대에 붙여진 게 스트레스예요. 우리 몸이 환경의 변화를 겪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 그 호르몬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는 굉장히 중요해요. 식물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를 온몸으로 받고 거기서 살든지 죽든지 해야 되지만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판단을 해서 옮기면 돼요, 장소를. 네, 그게 이제 동물의 뇌의 특성이에요. 그렇다면 적당한 스트레스는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아, 물론이죠. 그런 스트레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본인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신경회로가 발달이 되고 적응을 할 수 있다면 적당한 스트레스는 우리를 긴장하게 하고 열심히 일하게 하겠죠. 이걸 가지고서 우주의 구조도 생각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은 이 우주가 완벽한 공 모양이라고 생각했어요. 구 모양. 공은 무수히 많은 대칭면이 있잖아요. 이렇게 어디서 보더라도 똑같은 면이 있으니까 이건 정말 완벽한 도형이구나. 완벽한 기하학적 구조야. 그러니까 우주도 당연히 우주는 완벽하니까 구처럼 생겼겠지. 근데 흙은 구에서 가장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주에서. 근데 공이면 어떻게 해요? 공에서 가장 아랫부분은 어디서 보더라도 가장 아래쪽이니까 구의 중심이겠죠. 그러니까 흙은 우주의 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흙을 어스라 그러는데 지구도 어스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의 한가운데 흙이 있고 그 위에 물이 있고 물 위에는 공기가 있고 공기 위에는 온갖 불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 공에는 별들이 촘촘히 박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별들은 같은 곳에 있다고 생각한 거죠. 이 우주관에 따르면 우주의 중심에는 지구가 있고 그 위에 달,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이 돌고 있어요. 마지막에는 별들이 붙어 있고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희한한 현상을 발견합니다. 모든 천체는 지구를 중심으로 완벽히 돌고 있는데 어느 날 하늘을 봤더니 화성이 앞으로 쭉 갑니다. 가다가 어느 순간 서요. 그리고 다시 거꾸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앞으로 갑니다. 사람들은 당황하죠. 아니,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 말씀이 틀릴 리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지?
이럴 때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기가 막힌 과학자가 해법을 찾아냅니다. 바로 주전원이라는 장치를 만든 거예요. 화성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기는 한데 그냥 도는 게 아니라 그 궤도에 중점을 둔 작은 원을 그리면서 돈다는 거예요. 저걸 주전원이라고 합니다. 주전원 때문에 하늘에서 보기에 화성이 거꾸로 갔다가 앞으로 간다는 거죠. 아, 얼마나 천재적인 해석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씀하신 대로 천체가 완벽한 원운동을 하면서 돈다는 그 우주관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저것뿐만 아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뭐 계절마다 태양의 이동 속도가 다른 문제도 생기기도 하고요. 근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조금씩 새로운 장치를 만들어서 이 천동설의 우주관을 계속 유지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2000년 이상이 지나갔습니다. 그럴 때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이게 바로 코페르니쿠스입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2000년 다음에 사람이거든요. 그 폴란드 주교의 조카였습니다. 그다음에 그 당시 최고의 대학인 이탈리아 파도바 대학으로 유학을 했어요. 그리고 일찌감치 박사학위를 받고 폴란드로 돌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새로운 우주관도 자기 마음속으로 품었어요. 그런데 돌아와서는 폴란드 주교의 그 회계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주교는 그 작은 도시 국가의 종교 지도자이자 정치 지도자이고 또 동시에 경제 실권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회계니까 이분이 딴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주를 좀 더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근데 그 사람이 생각한 간단한 방법이 뭐냐면요. 지구하고 태양의 자리를 맞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태양이 저 위에 있는데 태양을 지금 지구가 있는 한가운데로 옮기고 지구와 달을 태양대로 옮긴 거죠. 그랬더니 천동설에서 생기는 역행은 주전원이 있어야 됐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태양의 가운데가 있고 지구가 있고 화성이 도는데 화성과 지구의 이동 속도의 차이 때문에 주전원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역행이 생기는 겁니다. 뭐가 맞을지는 몰라요. 올라가서 본 게 아니니까. 근데 역행이라는 현상을 설명할 때 주전원이 있어도 되고 주전원이 없어도 되는 거죠. 물론 과학자들은 이럴 때는 단순한 방법을 선호합니다. 설명하기 훨씬 쉽기 때문이에요. 근데 감히 이 이야기를 사람들이 얘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그 사회에서 가장 잘 나간 사람이잖아요. 고위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람들이 알고 있던 천동설과 다른 지동설을 이야기하면 아니 점잖은 사람이 왜 저라는 거야? 아니 주교님은 저런 엉뚱한 생각하는 사람을 그래 자기 조카라고 높은 자리에 중용했다는 거야? 이래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핀잔을 듣고 싶지 않고 자기 외삼촌에게도 어떤 누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그냥 꾹 참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543년에야 죽기 직전에 천체의 회전에 대하여라는 책을 씁니다. 지구를 태양과 자리를 맞바꿔도 우주를 설명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되게 막 충격적이었을까요? 충격이죠. 1859년에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펴냈잖아요. 그 다음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아니 사람이 원숭이처럼 이렇게 뭐 진화됐단 말이야. 하나님이 탁 창조한 게 아니고. 그런데 이때는 천체 회전에 대해가 나올 때는 별로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책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이 책이 금서가 된 거는요. 책이 나온 지 73년이 지난 1616년의 일입니다. 그리고 코페르니쿠스 다음에 갈릴레오가 등장을 합니다. 이 갈릴레오는 그때 파도바 대학의 세계 최고의 파도바 대학의 수학 교수였어요. 근데 그 당시 수학 교수는요 별 볼 일이 없는 자리였습니다. 연봉이 신학 교수의 12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신학 교수 한 달 월급으로 1년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코페르니쿠스 책을 읽고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결정하지 않았어요. 천동설로도 설명할 수 있고 지동설로도 설명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1609년에 갈릴레오가 소문을 하나 듣습니다. 어떤 사람이 망원경을 갖고 이탈리아로 귀국했다는 거예요. 망원경은 1608년에
네덜란드의 안경공인 리페르 쉐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1609년에 누군가 갖고 들어왔는데 귀족들도 너도 나도 갖고 싶으니까 하나씩 주문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 망원경으로 뭐 했냐면 적의 동태를 살피든지 아니면 숲에서 뛰어노는 노루를 구경하든지 아니면 건너편 성에 있는 아가씨들을 훔쳐보는 데 썼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딱 한 사람이 그 망원경으로 하늘을 봤어요. 바로 갈릴레오입니다. 갈릴레오는 이 망원경으로 하늘을 보다가 목성에서 4개의 달을 발견합니다. 이거 되게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아니, 목성에도 달이 있을 수 있지. 왜? 이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모든 천체는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그랬거든요. 모든 천체가 지구 중심으로 돌아야 되는데 목성을 도는 천체가 4개가 있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의 권위에 엄청난 상처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천동설도 맞고 지동설도 맞고 잘 모르겠어 둘 다 설명이 되는데 이쯤 되니까 어떻게 해요? 지동설로 결정을 해도 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지동설을 주장했다가 불타 죽은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감히 그 이야기를 어디서 하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1623년에요. 갈릴레오의 오랜 친구였던 우르노바 8세가 교황으로 즉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심이 되죠. 설마 내 친구가 나를 불태워 죽일 일은 없잖아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것도 마침 목성에서 달을 4개 발견했잖아. 그 달에다가 메디치 가문의 상징과 연결해가지고 메디치의 별이라고 이름을 붙여줘요. 그러니까 메디치 가문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귀엽잖아요.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네 가문의 수학자이자 철학자로 고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안정적인 직장도 생겼죠. 우르노바라고 하는 교황 친구도 생겼죠. 겁날 게 없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여기저기 다니면서 지동설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632년에 두 우주 체계에 대한 대화라는 책을 쓰는 거죠. 사람들에게 이 책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동설을. 갈릴레오의 두 우주 체계의 대화가 1632년에 났으니까 그때부터도 무려 200년 이상이나 금서로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갈릴레오는 종교 재판을 받고 연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끊임없이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들은 감옥에 가야 했어요. 이 어두움 속에서 오죽하면 갈릴레오 살아야 되니까 누구에게 구원을 청합니다. 바로 자기의 스폰서인 크리스티나 공주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작품이고요. 그러니까 신과 자연은 대립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마치 대립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때는 과학은 자연에 대한 문제에서만큼은 신학보다 우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쓰여졌고 또 재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연은 변경할 수 없는 실제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과학자들이 성경에 있는 문장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자연에 대한 진실을 증명하면 신학자들은 그 과학이 틀렸다 하지 말고 그 문장의 의미를 재해석해서 명확히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이제 편지를 쓰게 됐던 거죠. 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쓴 모세에게 카톡을 칩니다. 뭐라고 치냐면 이렇게 치는 거예요. 모세야, 내 말을 잘 받아 쓰거라. 첫째 날에 특이점이 대폭발을 일으키며 모든 질량이 무의 공간에 퍼지며 그 안에 네가 불라불라불라 해요. 이게 모세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유, 잠깐만요. 그걸 다 받아 쓰라고요?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겠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을 이루는 거 있죠.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보기에는 훨씬 낫군요. 받아 쓰는 겁니다. 성서는 그새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갈릴레오 시대는 성서를 얼마든지 재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1992년 10월 31일. 여러분은 이때 뭘 하고 계셨나요? 저는 중학생이었는데 나쁜 짓을 많이 했겠네요. 질풍노도의 시대를 보내고 계셨겠군요. 로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갈릴레오 갈릴레이 후손에게 사과문을 발표합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 후손들에게 우리가 몇백 년 전에
당신들의 조상에게 정말 잘못을 했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주장했는데 우린 그게 틀렸다고 판단하면서 당신의 조상 갈릴레이를 억압했죠. 핍박했습니다. 모든 걸 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더 고백하건대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태양계를 돌고 있는 하나의 행성에 불과합니다. 천동설 주의자들의 이야기는 일단 우리가 하는 이야기에서는 좀 틀렸습니다. 지동설은 과학이고 천동설이 과학이 아니란 것, 그게 정말로 사실일까요? 천동설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한번 보죠. 천동설에서는요, 관측을 했습니다. 달과 행성과 태양과 다른 별들이 어떻게 운동하는지 관측을 하고 그 관측 결과에 따라서 초기 모형을 만들었어요.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천체들이 완벽한 원 운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예측을 합니다. 밤하늘이 일정한 운동을 하겠죠. 그런데 새로운 관측을 해요. 바로 역행입니다. 위기에 빠진 것 같지만 이분들은 얼른 모델을 수정하죠. 규전원이라는 것들을 만듭니다. 이것이 유지를 하고 있는데 더 이상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증거들이 나와요. 이렇게 되니까 천동설을 믿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천동설을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지동설을 바꾸죠. 과학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관측, 초기 모형, 예측, 새로운 관측, 수정 모형, 반증과 과학혁명. 과학에 필요한 모든 요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천동설은 과학일까라는 질문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천동설이 과학인가요? 관찰이네요. 그렇죠. 저는 천동설이 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도 그냥 과학이 아니라요. 아주 좋은 과학이죠. 저는 학교에서 천동설을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이야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전하게 될 겁니다.